오늘 아침을 콘플레이크로 시작하신 분 손. 저요. 준비도 간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아 아침 식사용으로 제격이죠. 실제로 콘플레이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침 식사에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존 하비 켈로그가 자신이 운영하던 배틀크릭 요양소에서 환자들의 금욕생활과 건강을 위해 치료식을 개발하던 중 아주 우연히 개발한 식품이라는 걸 이전 켈로그 편에서 살펴봤는데요. 켈로그에 관한 영상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콘플레이크를 아침 식사로 대중화시킨 건 존 하비 켈로그가 아니었습니다. 켈로그의 영원한 라이벌 포스트였죠. 이 포스트가 사실 그 요양소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나와 만든 시리얼 브랜드입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은 포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스트의 창업자 찰스 윌리엄 포스트는 1854년 10월 26일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납니다. 찰스는 시인인 어머니와 곡물 및 농기구 딜러였던 아버지 밑에서 비교적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찰스는 일리노이 산업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하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돌연 중퇴를 하고 농기구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기 위해 시카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찰스의 사회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876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500를 빌려 캔자스주 인디펜던스로 가서 잡화점을 열었죠. 비록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을 접고 가게를 팔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렇게 20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모조리 실패하긴 했지만 1880년 찰스는 다시 농기구 설계 및 제조업체인 스프링필드 플로어웍스를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쟁기, 썰에, 건초 쌓는 기계 등 여러 농기구를 발명하고 특허를 받는 등 업계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찰스는 곧 번아웃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1885년 11월에는 농기구 사업을 접게 됩니다. 농기구가 어찌나 싫었던지 1886년에는 텍사스로 이사까지 했는데 이전의 삶과는 단절을 선언한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텍사스로 간 그는 포트워스의 부동산 개발업자 그룹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농기구 사업을 극혐한 상황이었지만 사업 자체에 관심이 많던 포스트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개발업 쪽으로 관심이 생겼죠. 그래서 1888년 찰스는 81만 제곱미터의 땅을 얻어 그곳에 2개의 공장을 짓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업 역시 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왔습니다. 심각한 심신세약에 빠진 찰스는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며 급기야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찰스는 미시간주 배틀크릭의 용하다는 요양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존 하비 켈로그 박사가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이 요양원에서는 천연식품과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미 사업으로 가진 재산은 대부분 탕진했지만 당장이라도 건강을 회복하고 싶었던 찰스는 곧장 배틀크릭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켈로그 박사의 식단대로 천연식품 및 곡물 위주의 식단과 채식을 하며 실제로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찰스는 요양원에 머무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가난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요양원 주방일을 도우며 병원 생활을 겨우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가 도왔던 것이 그 당시 인기였던 콘플레이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찰스는 커다란 인사이트를 받게 됩니다. 건강에는 좋지만 맛이 없어서 채식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콘플레이크에 환장하는 모습을 보며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는 자신도 요양원 사업과 콘플레이크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몇 달 후 찰스는 배틀크릭 요양원을 나오게 되고 1891년에 배틀크릭 내의 경쟁 요양원인 라비타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존 하비 켈로그의 사업 아이템을 그대로 베꼈다고 볼 수 있었죠. 단지 요양원에 입원했던 환자에 불과했던 찰스는 정신치료를 홍보한 채 I am well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자신의 아이디어 하나 없이 켈로그 박사의 요양원을 그대로 따라한 라비타인은 결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찰스는 포기하지 않고 콘플레이크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1895년 작은 헛간을 사들여 포스툼 시리얼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의 첫 번째 제품인 포스툼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켈로그 박사가 요양원에서 환자들에게 나눠주던 커피 대용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아침 식사용 곡물 음료였습니다. 당시 포스트가 개발한 식품 대부분은 켈로그 박사의 제품을 참고해 만든 제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켈로그 박사보다 먼저 찰스가 이 아이템을 사업으로 바라보고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1897년 찰스는 세계 최초로 시리얼 대량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즉석 시리얼 중 하나인 그레이프넛입니다. 포스트는 콘플레이크의 원 개발자인 켈로그 박사를 의식해서인지 회사 창립 초기부터 신문과 잡지에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고비로만 연간 $100만 이상을 쓰며 그 당시 전국 5대 광고주 중 하나로 등극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잦은 실패를 통해 사업에서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제품을 웰빙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을 줘서 피를 더 붉게 한다는 다소 과장된 광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탁월한 찰스의 사업 수완 덕분에 포스트의 콘플레이크와 제품들은 미국 전역에 퍼져 인기 상품이 되었고, 1900년에는 연간 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장작불을 피워야 했던 수많은 엄마들에게 우유만 부으면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는 이 시리얼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덕분에 실패의 아이콘이었던 찰스는 시리얼 하나로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었죠. 그 당시 미국의 전 국민이 아침으로 포스트의 제품을 선택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찰스는 사업이 확장되던 무렵 전문 관리자 팀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하고, 1902년에는 자신은 다른 사업에 관심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찰스는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는 성공 이후에도 새로운 사업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포스트 체크라는 일종의 우편화폐 사업이었는데, 당시 이 사업은 미국 상원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작도 못해본 채 사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속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던 그는 날씨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50대에 접어들 무렵이었는데 불쑥 텍사스에 20만 에이커의 땅을 사들이며 몸에 좋은 곡물이 나고 자라며 푸른 과수원이 펼쳐지는 유토피아적인 도시를 세우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업가 한 명이 신도시 하나를 통째로 만드는 건데, 그만큼 찰스의 재력은 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찰스가 매입한 그 지역은 건조한 환경 때문에 작물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찰스는 이때 황당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주요 전투 직후에 발생한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와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노병들 사이에서 오고 가던 커다란 대포 사격이 강우를 몰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소문. 비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웠던 그 소문을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죠. 찰스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대뜸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비를 만들겠다고 도전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실험은 무려 1913년까지 이어졌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한 탓인지 이 무렵 찰스의 건강은 더욱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찰스가 유토피아 건설을 꿈꾸던 당시 켈로그는 조심스레 반격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1906년 포스트의 성공을 본 켈로그 형제 중 동생 윌 케이트 켈로그는 배틀크릭 토스티드 콘플레이크 컴퍼니를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시리얼의 맛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여 그라노스라는 이름을 붙여 콘플레이크를 시중에 출시했습니다. 형인 존 하비 켈로그가 콘플레이크를 개발한 지 무려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20세기 초 그야말로 시리얼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같은 동네에만 40여 개의 시리얼 제조사가 난무할 정도였죠. 특히 켈로그의 윌 케이트의 마케팅 전략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독특한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켈로그 시리얼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결과 매출도 급등하며 포스트를 위협한 것입니다. 콘플레이크의 원조인 켈로그의 압박과 매일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시리얼 회사 때문에 찰스는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직접 비를 만들어 내리겠다는 실험 때문에 건강 또한 나빠질 대로 나빠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1914년 어느 날 찰스는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응급수술을 무사히 마치긴 했지만 찰스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만성신경쇠약과 계속되는 잔병치레, 그리고 원인 모를 복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1914년 5월 9일 59세의 찰스는 스스로 자신의 입안에 총구를 겨누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성공한 기업인의 온상이었던 찰스의 자살은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인 맹장염 때문이라느니, 가정 불화가 원인이었다느니, 또 평생 사업에 미쳐 있으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다느니 여러 썰들이 많이 있지만 본인이 아닌 이상 진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찰스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딸에게 모든 재산과 회사를 물려줬습니다. 그의 딸인 마조리 메리웨더 포스트는 이후 1958년까지 포스트의 회사 이사로 지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마조리는 비록 주요 제품의 혁신을 감독하지는 않았지만 비즈니스와 재능 있는 관리자를 승진시키는 데는 좋은 감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포스트 시리얼 컴퍼니는 인수합병을 통해 더욱 몸집을 키웠고 제너럴 푸드 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을 바꾸는 등 지속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포스트는 인수합병을 통해 여러 번 사명이 바뀌는데 현재는 창업주 포스트의 정신을 이어받아 포스트 홀딩스로 다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광고 전략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포스트는 선견 지명 덕분에 미국에서는 켈로그보다 앞섰지만 한국에서는 켈로그가 포스트보다 앞섰습니다. 1980년에 농심 켈로그가 빠른 선점으로 국내 유일의 시리얼 회사가 된 것인데요. 게다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라는 광고 덕분에 켈로그는 우리나라 시리얼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승승장구했습니다. 1984년 동서식품을 통해 뒤늦게 들어온 포스트 시리얼은 토스티스 스위트 프레이크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처음 선보였으며 1988년에는 포스트 스위트 프레이크로 이름을 변경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입에 붙지 않는 제품명과 켈로그보다 후발주자로 들어온 탓에 콤프로스트의 아류나 짝퉁 취급을 당하며 경쟁에서 밀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콤플레이크에 설탕 처리된 시리얼 전체를 콤프로스트라고 통칭해서 부를 정도였죠. 이 때문에 1990년 포스트 콤플레이크는 잠깐 제품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동서포스트는 콤프라이트라는 새 이름으로 제품을 다시 출시했습니다. 이때 창업주 윌리엄 포스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놓고 시리얼의 원조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전면전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농심 켈로그의 마스코트인 호랑이 토니를 대적하는 포스트의 마스코트를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사자, 푸라이언입니다. 호랑이 대 사자, 이러한 라이벌 구도 마케팅 덕분에 포스트는 켈로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시리얼계 양대 산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두 제품, 켈로그의 콤프로스트와 포스트의 콤프라이트를 아직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제품은 이름뿐만 아니라 포장 패키징도 매우 유사했습니다. 파란색 배경의 포장 박스, 각각 회사를 대표하는 빨간색 브랜드 로고가 제품 상단에 띠처럼 둘러있는 모습, 좋은 아침 좋은 생각이라는 포스트의 카피와 좋은 것만 드려요 라는 켈로그의 카피, 그리고 패키징 박스 가운데 각 회사를 대표하는 프라이언과 토니가 각각 딸기 등의 과일이 담긴 시리얼 그릇 앞에 있는 디자인 배치 등 다양한 요소가 두 제품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두 회사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맛이라고 하는데 그중 질감에서 느껴지는 바삭함의 정도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포스트의 콤플레이크류는 켈로그에 비해 질감이 단단하며 잘 퍼지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바삭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포스트 제품을, 부드러운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켈로그 제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의 시리얼을 더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포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